그들은 내 돈을 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딱 걸렸죠. 제 아내는 제가 29살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를 버렸습니다. 당신을 살리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녀가 말했죠. 참 예의 바른 말이네. 안 그래?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숨 쉬고 있으며 여전히 작은 나라의 국방 예산만큼이나 많은 병원비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34살이고 전직 정비공이었으며 지금은 카카오 택시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엔진을 만지지 않았지만 제 손에는 여전히 기름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요새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술 취한 대학생들을 태워다 주며 낡은 다세대 주택의 전기세와 수도세를 낼 돈을 긁어 모으느라 보내고 있습니다. 10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연체된 고지서 더미를 바라보며 컵라면이 과연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준 씨, 이민준 선생님. 전문적이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빚쟁이는 아니군요. 그들은 보통 협박 쪽지를 남기고 가니까요. 문을 열자 비싼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키 큰 남자가 보였습니다. 로펌 광고에서 튀어나온 듯 구두는 반짝였고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법무법인 태평의 변호사 김도훈입니다. 유산 상속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우리 집안엔 동전 두 섬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2019년에 림프종 3기 진단을 받으신 박수진 씨의 전 남편 이민준 씨 맞습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병력을 어떻게 아십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사안이 좀 복잡해서요.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중고 장터에서 산 삐걱거리는 소파와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커피 테이블이 있는 곳이었죠. 김 변호사는 주변 환경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고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민준 씨, 당신은 막대한 유산의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800억 원입니다. 저는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기증자는 암 치료 연구를 전문으로 하던 장석훈 박사님입니다. 장 박사님은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족의 지원 없이 암 투병을 이겨낸 생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남기라는 구체적인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당신의 사례가 의료 기록을 통해 그분께 전해졌고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800억 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장 박사님의 메모에 따르면 지원 없이 생존한 당신의 생존율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혼자 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에게 자신의 돈이 쓰이길 원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커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신의 전처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당신이 그 큰 돈을 관리할 정신적 능력이 없다며 상속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수진과 제가 모르는 남자가 변호사 사무실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날 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윤기. 나는 염색머리, 명품옷, 한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차가운 미소. 지금은 그저 화가 치밀어 오를 뿐이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최진혁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죠. 분명 당신 아내에게 상속 분쟁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조언했을 겁니다. 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최진혁은 제가 본 모든 제약 영업사원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얗게 미백한 치아, 근육질 몸매, 비싼 시계, 사람들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독특한 번호판을 단 BMW를 몰고 다닐 것 같은 타입이었죠. 무슨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까? 김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암 투병이 당신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들은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시도는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이민준 씨, 아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꺼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여주었습니다. 1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게시자는 이하은이었고 5년 전 제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고 대머리에 죽어가던 제 모습이었죠.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준의 암 투병은 전부 쇼였어. 그는 몇 년 동안 시스템을 속여왔다고. 암 환자 코스프레, 사기꾼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누군가 제 명치를 때린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유 수가 1만 회를 넘었습니다. 전 부인의 친구분이 SNS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분노로 손을 떨며 전화기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죠. 저는 암에서 살아남았는데 저를 버린 아내는 제가 받은 유산을 가로채려 하고 그 친구들은 제가 꾀병을 부렸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까?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5년 동안 혼자 살아온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뒤 이웃들이 저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된 바로 그 거리였습니다. 마치 이혼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항암 치료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아내가 운전해주기 귀찮아해서 택시를 타고 돌아와야 했던 텅 빈 집이 있는 그 거리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이 상황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당신의 현재 정신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제가 정신 감정을 예약해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싸움이 될 테니 각오하셔야 합니다. 당신 전처와 그 남자친구는 당신을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더럽다니요. SNS 여론몰이, 인신공격. 뭐든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건 다 찾아내겠죠. 돈이 걸리면 사람들은 잔인해지니까요. 사진 속 수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계산적인 눈빛. 저에게 떠나겠다고 말할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모르십니다. 이미 더러운 싸움은 시작됐어요. 지난 5년 동안 계속 그랬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48시간 내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동안 SNS는 멀리하시고 전 부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그가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그가 준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800억 원. 다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 병원비를 다 갚고 새 집을 사고 휴가도 갈 수 있는 돈. 하지만 먼저 수진이와의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솔리포프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당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술집입니다. 3번가 모퉁이에 있는 낮은 벽돌 건물로 창문에는 네온사인 맥주 간판이 번쩍이고 주차장은 트럭과 오토바이로 가득 차 있죠. 저는 21살 때부터 그곳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수진이와 행복했고 가끔 그녀가 퇴근 후에 그곳으로 저를 만나러 오곤 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저만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맥주 한 잔을 홀짝이며 바깥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 있는 곳이었죠.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구석 테이블에 있는 그들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와 진혁이 딱 붙어 앉아 있었고 수진이는 잘 관리된 손을 진혁의 팔에 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혁이 한 말에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는데 무언가 원할 때 짓던 그 가짜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바텐더 태수 형이 제 눈을 마주치더니 커플 쪽으로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1시간째 저러고 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면 너 아마 기절할걸. 저는 생맥주 한 잔을 시키고 그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텅 빈 술집에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진혁은 목소리가 크고 거슬리는 항상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부류였습니다. 저 자식 분명 상태가 안 좋아. 그가 말했습니다. 내 말은 제 사는 꼬라지를 봐. 직업도 그렇고 저런 놈한테 800억을 맡길 순 없지. 800억이야. 수진이가 정정했습니다. 자기 말이 맞아. 민준이는 돈 관리 같은 거 산병이었어.
암 걸리기 전에도 통장 잔고 하나 제대로 못 맞췄다니까. 저는 맥주잔을 으스러져라 쥐었습니다. 그녀는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저를 경제관념 없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었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가계부를 관리한 건 저였습니다. 고지서를 제때 납부하고 장부를 맞추고 미래를 계획한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암 투병 얘기는 완벽해 진혁이 계속했습니다. 우린 항암 치료가 뇌 기능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할 수 있어. 케모 브레인, 체모 브레인이라고 하더군. 건망증이 심해지고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판사도 놈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은이가 올린 글이 대박났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동네 사람 절반은 걔가 전부 쇼한 거라고 믿을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안녕, 수진아. 그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녀의 얼굴에서 미안함 같은 게 스쳐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지난번 싸웠을 때 기억나는 그 차가운 가면 같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민준, 내가 여기 웬일이야? 단골 술집에서 한잔하는 거지. 질문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너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혁이 영역을 지키려는 짐승처럼 가슴을 내밀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우린 사적인 대화 중입니다, 형씨. 딴 데 가서 마시지 그래? 저는 그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제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인공 태닝한 피부,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제 한 달 월급보다 비싼 옷. 인생에서 진짜 문제를 겪어본 적 없는 사람. 사실 진혁 씨, 최진혁 씨 맞죠? 우리 셋이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할 얘기 없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열릴 거고 판사가 내 돈 관리 능력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보게 되겠지. 재밌네. 제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 뒷조사를 좀 해봤지, 진혁 씨. 제약 영업? 흥미로운 직업이더군요. 돈도 꽤 벌 거고. 진혁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별 뜻 없습니다. 그냥 제 아내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근데 요새 신용 점수는 좀 어떠십니까? 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진혁이 말했습니다. 분명 아실 텐데요. 카카오 택시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태우거든요. 제일은행에서 일하는 스티브라는 친구도 태웠는데 할부금 못 갚아서 허덕이는 지역 제약 영업사원들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자, 수진아. 이런 소리 듣고 있을 필요 없어. 하지만 수진이는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진혁 씨,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수작 부리는 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자리에 앉을 때부터 켜두었던 녹음 앱을 열어 보였습니다. 사실 문제는 5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내 케모 브레인에 대해 떠들면서 내 유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잖아.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이야, 진혁이 더듬거렸습니다. 사실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불법이 아니거든요. 바로 나처럼요. 저는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내 남자친구 BMW 할부금이 4천만 원이나 밀려 있고 지난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월급 압류 당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니?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짜야? 수진아, 저 자식 말 듣지 마. 지금 필사적이라서 저러는 거야. 필사적인 건 당신이지, 진혁 씨. 그러니까 내 유산에 그렇게 눈독을 들이는 거고. 저는 일어나서 10,000원짜리 지폐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렇습니다. 후견인 신청 취소하고 당신 친구 하은이한테 내가 암 투병 연기했다는 게시물 내리라고 해. 안 그러면 수진이가 쏘아 붙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떠나던 날 저에게 지어 보였던 것과 똑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그러면 두 사람 인생을 아주 고달프게 만들어줄 거야. 알다시피 지난 5년 동안 나는 더럽게 싸우는 법을 아주 많이 배웠거든. 암도 날 죽이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생존하는 법은 확실히 배웠지. 이번엔 내가 먼저 시작할 거고 끝도 내가 낼 거야.
아, 그리고 수진아, 다음에 전 남편 파멸시킬 계획 짤 때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술집은 피하는 게 좋을 거야.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그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며 당황하고 있었고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압력을 받아 금이 가기 시작한 파트너십의 소리였죠. 발을 지나칠 때 태수 형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재밌어지네. 그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부재중 전화 17통과 문자 43통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지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온 문자도 몇 통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옛 친구 재우였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은이 누나가 너 암 투병 뻥이었다고 하던데. 진짜 실망이다. 두 번째는 사촌 형 마티였습니다. 게시물 봤다. 내가 가서 그 하은이라는 여자 좀 손봐줄까? 세 번째는 옛 동료 상철이었습니다. 어쩐지 내 암 투병 얘기 뭔가 이상하다 했어.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더라니. 저는 답장하지 않고 문자를 삭제한 뒤 차를 몰고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신문 뭉치와 노트북을 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역 뉴스 세 군데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고 암 환자 권익단체 두 곳에서 당신의 의료 기록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론을 움직일 만큼 시끄럽게 떠들 수는 있죠. 그게 심판에서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김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은의 원본 게시물은 5만 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댓글은 분노와 응원의 혼합이었지만 대부분 팩트 하나 없이 한쪽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과잉 반응하면 의심만 더 키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진료 기록, 의사소견서, 치료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그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더럽게 나온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저는 진혁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언급했을 때 보였던 공포 어린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에선 제가 이미 우위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김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 최진혁 씨는 겉보기만큼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감으로는 더 구린 구석이 많을 것 같군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할 겁니다. 차를 몰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저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카카오 택시 기사의 좋은 점은 사람들이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겁니다. 차에 타자마자 통화를 하거나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시작하죠. 지난 5년 동안 저는 이 동네의 어떤 신부님이나 심리치료사보다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내 중심가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픽업 주소였습니다. 최진혁이 일하는 건물이었죠. 도착했을 때 그는 보도에 서서 격렬하게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니라고. 그가 제 차 뒷좌석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해 못하십니다. 이건 큰 건이라니까요. 인생 역전할 기회라고요. 그는 부촌의 주소를 대고는 다시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조정해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합의한 건 저도 알죠. 진혁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 상속은 진짜고 우리가 잘만 처리하면 우리 둘 다 한몫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가장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의심 안 합니까?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이 묻는 듯 했습니다. 좋아요. 일이 성공하면 우리 둘 다 튀기에 충분한 돈이 생길 겁니다. 딴 데 가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 유산을 뺏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들고 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성년 후견 심판이 다음 주입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그쪽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SNS 여론 덕분에요. 사람들은 이미 그 자식이 사기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아주 비싸 보이는 집에 진입로로 차를 몰았고 진혁은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릴 때 저는 주소를 똑똑히 봐두었습니다. 저기 어디 사는지 아는 건 중요하니까요. 태워줘서 고마워요. 진혁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진혁이 상속건으로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이하은이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은 제 돈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들고 사라질 작정이에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민준 씨 물어봐야겠는데 불법적인 일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요. 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모든 집이 똑같이 생기고 잔디밭이 완벽하며 차고가 2개씩 달린 신축 단지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살던 고목이 있고 개성 넘치던 동네와는 딴판이었죠. 저는 길 건너편에 주차하고 기다렸습니다. 8시 30분 진혁의 BMW가 들어왔습니다. 9시 15분 흰색 벤츠가 도착했습니다. 운전자는 백금발의 명품을 휘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하은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커다란 거실 창을 통해 그들이 수진의 식탁에 둘러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고 저는 그게 무엇인지 꽤 정확하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며 김 변호사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하은의 신상 정보를 찾았습니다. 31세,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20만 명. 최진혁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혼 경력이 2번 있더군요. 2번 다 지저분한 재산 분쟁으로 끝났고요. 제가 답장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분쟁이죠? 자산을 은닉하고 배우자를 조종해서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었지만 유죄 판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분명하군요. 저는 수진의 집을 바라보며 공모자들과 웃고 떠드는 전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엮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녀는 곧 제가 5년 전 그녀를 보내줬던 그 무너진 남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암은 저에게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은 목요일 아침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에게 예상 질문들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정신 상태, 재정 이력,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그가 준비시켜 주지 못한 건 법원 밖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하은이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약 30명의 사람이 법원 계단에 서서 가짜 암 환자 물러가라. 진짜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리포터들이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었고 암 환자 지원 단체에서도 대표들을 보냈습니다. 미치겠군. 김 변호사와 함께 인파를 뚫고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쇼입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법정 안에는 수진과 진혁이 그들의 변호사, 비싼 정장을 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꽤 보수적으로 차려입었습니다. 감색 원피스의 액세서리는 최소화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죠. 문제 많은 남자를 잃고 슬퍼하는 전 아내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진혁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변호사에게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재판장인 60대의 엄격한 인상을 가진 강 판사가 개정을 선언하고 수진 측 변호사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사가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피청구인 이민준 씨가 거액의 유산을 관리할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증거에 따르면 그는 변덕스러운 행동, 무책임한 재정관리,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암 진단과 관련된 사기 의혹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를 만난 적도 없는 정신과 의사가 나와 항암 치료가 장기적인 인지 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이하은의 SNS 게시물 출력물과 제가 사기꾼이라고 믿는 수천 개의 댓글을 판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혁이 증인석에 나와 저를 불안정하고 위험할 수 있는 사람, 술집에서 자신과 수진을 협박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망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진혁이 증언했습니다. 대화를 녹음한다느니, 모호한 협박을 한다느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자 김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제 전체 의료 기록, 병리 보고서, 치료 일정, 사후 관리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치료했던 종양내과 전문의 장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민준 씨는 림프종 3기였습니다. 장 교수가 증언했습니다. 그의 치료 과정에는 6개월간의 공격적인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이 원한다면 치료 당시 사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진혁의 재정 문제와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이력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민준 씨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의 문제입니다. 최진혁 씨는 취약한 여성들을 타깃으로 삼아 그들을 조종해 의심스러운 재정적 결정을 내리게 한 전력이 있습니다. 박수진 씨는 그저 그의 최신 피해자일 뿐입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타격은 컸습니다. 판사의 얼굴에 의심이 스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제가 소리포프에서 녹음한 파일, 진혁과 수진이 저의 케모 브레인과 상속 분쟁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녹음이 청구인들이 이민준 씨의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탐욕과 악의로 행동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판사는 점점 더 찌푸려지는 얼굴로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녀는 수진과 진혁을 명백한 혐오감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수진 씨,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녹음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수진이 일어서서 마침내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재판장님, 전 남편이 우리를 스토킹하고 괴롭혔습니다. 그가 우릴 몰래 녹음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강 판사가 대꾸했습니다. 그가 녹음했다는 사실은 그가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화 당사자가 포함된 녹음은 합법이며 이는 당신들이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제기한 우려가 조작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판사는 저의 손을 들어주며 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하고 수진에게 저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봉이 내려쳐지는 순간 압도적인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나설 때 승리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적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제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동네 사람 절반은 여전히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절반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에는 시위대가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하은은 지역 기자들에게 판사가 매수되었다고 주장하며 제 뒷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수진이 법원 계단에서 저를 스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네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아. 내 말이 맞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하지만 넌 내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쥐뿔도 몰라.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맥주 한 병을 들고 일어난 모든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소송에서 이겼고 유산도 받았지만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생활 평판. 어쩌면 제 자신까지도요. 5년 동안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버림받은 남편, 암 생존자, 사람들이 동정하는 대상. 이제 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미워하는 부자. 하지만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피해자 노릇을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때가 온 건지도 모르죠. 저는 전화기를 들어 김 변호사에게 걸었습니다. 전략을 좀 논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전략이요? 이 일을 진짜로 끝낼 전략이요. 유산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 아침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세금과 법률 비용을 제하고도 약 450억 원 정도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5분 동안 휴대전화 화면의 잔고를 쳐다보며 현실감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첫 번째 충동은 모든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병원비, 집대출금, 살아남기 위해 한도까지 쓴 신용카드. 하지만 김 변호사는 기다리라고, 돈을 어떻게 쓸지 전략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일단 돈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겁니다. 첫 움직임이 확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수진, 진혁, 하은에 대해 조사하며 보냈습니다. 무제한의 자금과 유능한 사설 탐정이 있으면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최진혁은 빈털터리일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BMW 할부금은 3회 연체 상태였고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였으며 2명의 전 부인이 밀린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약회사 법인 카드도 유용하고 있었는데 아마 제 유산을 받으면 채워 넣을 생각이었겠죠. 이하은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영향력은 거짓말, 가짜 팔로워, 돈 주고 산 좋아요, 존재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스폰서 게시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몇몇 업체가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수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전처는 1년 넘게 그녀의 상사, 정우성 이사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회사 마케팅 예산을 횡령해 진혁의 일확천금 계획이 터지기를 기다리며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로 무장한 채 저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진혁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빚을 샀습니다.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빚, 전 부인들에게 줘야 할 위자료 채권까지 450억 원이 있으면 남의 빚을 사는 것쯤은 식은 죽먹기죠. 수요일 아침, 진혁은 자신의 BMW가 압류되는 것을 보며 잠에서 깼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제가 고용한 업체에 의해서요. 그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공개적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소중한 차가 견인 트럭에 실리는 걸 동네 사람 절반이 나와서 구경했죠. 그날 오후 진혁은 자신의 모든 채무가 통합되어 현재 카버홀딩스 제 유령회사 소유가 되었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30일 내로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날 밤 진혁이 분노와 공포에 떨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회수하는 중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법은 없어요. 이럴 순 없어. 사실 그럴 수 있어. 유능한 변호사들이 모든 게 합법적임을 확인해줬거든. 나한테 3억 갚아야지, 진혁 씨. 언제 입금될까?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한테 그런 큰 돈 없는 거 알잖아. 그럼 내 돈을 훔치려 하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야지. 다음으로 저는 하은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전문가 팀을 고용해 그녀의 가짜 팔로워, 사기성 게시물, 공정위 규정 위반 사례를 모조리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합 보고서를 만들어 그녀가 일했던 모든 브랜드, 그녀가 사용한 모든 플랫폼, 그리고 관심을 가질 만한 모든 정부 기관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하은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정지되었고 유튜브 채널은 수익 창출이 중단되었으며 그녀는 사이버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공들여 쌓은 그녀의 온라인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좀 더 개인적인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직원 30명 규모의 작은 마케팅 회사였고 사장은 은퇴를 원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실제 가치의 2배를 주고 하루아침에 수진의 새로운 오너가 되었습니다. 당장 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뻔하고 싱거우니까요. 대신 저는 체계적으로 그녀의 회사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을 지하 창고 옆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지루하고 따분한 프로젝트만 골라 맡겼습니다.
업무 효율성 전문가를 고용해 그녀의 업무를 감시하고 모든 실수, 모든 지각, 모든 길어진 점심시간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녀의 불륜과 횡령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그녀가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얘기 좀 하지. 제가 그녀를 제 사장실로 불렀을 때 말했습니다. 수지는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세상 그 어디라도 좋으니 여기만 아니길 바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 이후 살이 많이 빠졌고 눈밑이 완했습니다.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야. 넌 이제 내 직원이고 회사 규정을 따르길 바라는 거지. 그 규정에는 마케팅 예산을 횡령하지 않는 것과 유부남인 클라이언트와 바람 피우지 않는 것도 포함돼.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저는 서류철을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은행 내역, 호텔 영수증, 이메일 교환 기록. 계속할까? 수지는 파일을 열어 종이들을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네가 나를 아껴줬어야 할 사람에게 인생이 망가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았으면 좋겠어. 민준아, 제발.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날 혼자 죽게 내버려뒀고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한 돈을 훔치려 했어. 넌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난 이제 갚아주는 거야.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들켜서 흘리는 눈물이었죠. 그만둘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니, 못 그만둬. 넌 남아서 일해. 그리고 매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살아. 만약 그만두면 이 동네 모든 사람에게 내 불륜과 횡령 사실을 알릴 거야. 정의사는 잘릴 거고 그 와이프는 이혼할 거고 넌 다시는 마케팅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될 거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을 나갔습니다. 제 복수의 마지막 조각은 한 달 뒤에 맞춰졌습니다. 파산과 형사 고발 위기에 처한 진혁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진 걸 모두 팔기 시작했고 거기엔 수진의 범죄 활동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이용해 수진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년 동안 횡령한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로 크진 않았지만 형사 처벌을 받기엔 충분했습니다. 체포 소식은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타운의 가짜 암 환자 주장을 보도했던 바로 그 기자들이 이번엔 수진의 아주 진짜인 금융 범죄를 보도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죠. 진혁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제 사설 탐정들이 그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그의 위치를 알렸고 그는 3시간 거리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연방 고발과 완전한 파산에 직면한 하은은 남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암 투병 조작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하고 암 환자 커뮤니티에 사과했습니다. 상속 재판 6개월 후 저를 괴롭혔던 3명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혁과 수지는 징역형을, 하은은 연방 기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워야 했습니다. 명예를 회복했다고 느껴야 했죠. 하지만 대신 공허함만 느꼈습니다. 돈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그들이 남긴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자였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죠. 어느 저녁 저는 낡은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살 수 있었지만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최진혁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수진 재판은 다음 달 시작인데 변호사 말로는 그녀도 형량 거래를 할 것 같답니다. 아마 3년 정도 나오겠죠. 이하은은 소셜미디어 사기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것 같습니다. 훔친 돈은 다 토해내야겠지만 감옥은 면하겠죠.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꺼진 소파, 테이프 붙인 테이블, 부엌에는 고지서 더미. 이제는 낼 능력이 차고 넘치지만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제가 원했던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는 누군가로 바꿔놓았습니다. 부엌 창가로 가서 15년을 살아온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후 이웃들이 저를 피하던 거리, 혼자 암과 싸우며 버틴 거리, 바닥에서부터 다시 삶을 일궈낸 거리. 내일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좋은 일에, 장 박사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쓸 것입니다. 저처럼 홀로 싸우는 다른 암 환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만족감을 느끼기로 했습니다. 적들은 패배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가 때로는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암도 저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은 것도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